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3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한 주가 거의 다 끝나가죠. 뭐 내일은 매식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번 주는 오늘 이제 인사를 나눌 텐데요. 매식경 시작하기 전에 지금 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뭐 블로그로도 본인들의 진로 고민이나 이제 뭐 취업에 관련된 거, 자소서, 면접 이런 내용도 많이 남겨주거든요. 그리고 메일로도 많이 주고 또 유튜브에도 뭐 남기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중첩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분산되다 보니까 제가 이것들을 잘 확인을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못해요. 막 어떨 때는 메일로 갔다 쪽지로 갔다 그다음 블로그로 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취합이 잘 안 돼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과정은 물론 취업에 대한 자소서, 면접 그러한 얘기들로 뭐 주로 내용이 구성이 되지만 본질적인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무언가를 조금 더 능동적이고 좀 재밌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단지 취업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취업이라는 것이 걸려 있는 거고 그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당연한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너무 어거지로 하기보다 조금 더 내가 어차피 할 거라면 조금 더 재미도 붙이고 알아가면서 뭐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지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제가 지금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취업 그 뭐야 교육 하시는 분들처럼 취업에만 저는 지금 올인하는 상황은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용들을 많이 못 올리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매식경만큼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좋은 습관 뭐 이러한 것들을 제가 가급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연들이 요즘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들을 제가 뭐 답장을 다 해주고 하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기 위에 이제 제가 써놨잖아요. 제 메일 주소, 뭐 직무 진로 고민에 대한 것들 그 어떤 거라도 좋아요, 여러분.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진짜 내가 누구한테 이거를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나의 심각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말고요. 뭐 AFK를 취득하는 도움 되나요?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진짜로 본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얘기를 누군가와 나와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친구들 그리고 좀 진정성 있게 뭔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메일로 본인의 상황도 자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모든 학생들 거를 다 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가급적이면은 많은 답변을 줄 거고 그 답변 방식을 앞으로 제가 그냥 영상을 찍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취지는 나의 고민이 잘 생각해 보면 옆에 친구의 고민이고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한 걸 보면서 꼭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러한 경험들을 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진로 고민이나 뭐 어떠한 고민이 돼도 좋으니까 막 단답형으로 뭐 이게 좋아요 이게 좋나요 뭐 그런 거는 저는 질문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 좀 진지한 본인들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 뭐 하소연 할 때 없으면 하소연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첫 기사 한번 볼게요. 제가 어제 뭐 신문을 막 보다가 이게 나왔더라고요. 자, 1900대 1 경쟁률 뚫고 합격했는데 사표 내고 지금 뭐 하냐고요?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저 되게 궁금하죠. 자, SBS 최연소 아나운서로 입사해 화제였던 이 김수미 아나운서가 회사에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5월 12일 전해졌대요. 뭐 사표를 냈는지 안 냈는지 우리한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1900대 1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그런데 사표 냈어. 뭐야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기업도 제가 봤을 때 1900대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1900대를 되는 데 있나요? 아무튼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한 데를 뚫고 합격했는데 사표 냈대.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날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어. 김수미 아나운서는 2018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학과 재학 당시 SBS 공채 24기 아나운서 합격했대요. 공채 24기면 공채면 진짜 괜찮죠. 만 21세의 어린 나이로 1500대 1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대요. 주목받을 만하죠.
1년 사이에 김수미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박선영, 김민영, 장혜원, 배성재 아나운서 등 SBS 간판 아나운서가 줄줄이 퇴사했다. 왜 퇴사를 했을까요? 왜? KBS에서는 뭐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나갔고요. 자, 이들이 방송사 퇴사 후에도 대중의 관심을 큰 받는 이유가 왜냐? 방송사 적어도 3사 아나운서가 되려면 수백 대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늘 구멍을 통과해서 진짜 피땀 흘려서 노력까지 해서 합격을 했어. 그런데 사표를 내고 본인의 지금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기업들이 200대 1이고 300대 1 진짜 치열하죠. 죽을 것 같이 지금 필기시험 준비하고 죽을 것 같이 인적성 준비하고 자소서 쓰고 해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미래도 이렇게 지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취업을 해서 사표를 낼 포지션이 아니고 취준을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졸업과 취업 현직자 사이에 껴있는 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취업이 빨리 되는 건요, 물론 좋을 수 있어요. 사람별로 그 상황별로 다르지만, 하지만 취업이 빨리 된다고 모든 게 다 좋은 게 절대 아니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방송계 떠나 다른 꿈을 찾는 사람들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지난 1월 KBS를 퇴사한 김지연 아나운서는 한의대에 도전했다. 와, 대단하네요. 이건 몰랐거든요. 어, 갑작스럽게 번아웃 증상을 겪으면서 1년간 병원에 다녔대요. 인생 최대 위기였다고 하는데 그러던 중 한방병원에 다니면서 한의학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예요. 여러분들의 회사 지원 동기. 전혀 내가 상관없어. 자, 보세요. 이 아나운서가 진짜 힘들지만 아나운서라는 직장을 내려놓고 한의대에 다시 도전했다? 다른 기업이면 몰라도 한의대는 생으로 진짜 정말 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만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1년만 이러한 인생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던 중 한의학에 관심이 생겼어. 뭔가 본인의 뇌리를 땅 때리는 뭔가가 본인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원 동기죠.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는 기업에 지원 동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는다? 우연이라도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지원 동기가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안 생겼다. 그럼 생기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없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맞출 힘도 지금 부족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에 뭐 면접에서 지원 동기를 짜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이분이 아나운서 되기 전에 이러한 한의학에 관심이 생긴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또 미래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뭐 여기 다른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요가 강사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러한 기사를 여러분이 조금 잘 봤으면 좋겠는 게 취업이라는 게 꼭 절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성공 지표는 아니다, 인생에. 어, 2000대 1이면 뭐하고 3000대 1이면 뭐하나. 그 경쟁률을 뚫고 내가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즐거운 게 먼저고 그 즐거움 속에서 내가 커리어가 연결이 되고 또 내 생활이 즐거워지고 이런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지금 찾을 수 없으면 경험을 조금이라도 알바라도 뭔가를 해보면서 내가 나한테 진짜 맞는 것들이 무엇이지? 이러한 고민들이 저는 굉장히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시경 하기 전에 이 기사를 굉장히 제가 읽었는데 한번 냉정하게 심각하게 좀 고민을 저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예요. 하나, 농협 등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재개했지만 펀드 판매 위축은 현실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중단된 94개 상품 중에 23개만 다시 판매한다. 18개는 더 이상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고, 힘드네요.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이 판매가 중단됐던 ETF 펀드 등 일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다시 팔기로 했대요. 제재가 있었죠. 다만 종류의 수는 훨씬 크게 줄었다. 왜 줄었냐? 10일 금융당국의 녹취 숙려 제도에 대한 행정 규칙이 늦게 나오면서 이게 늦게 나오면서 해당 상품 판매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은행들은 2일간의 숙려 기간 등 까다로운 판매 조건 때문에 여전히 중단한 상품 판매를 재개할지 확정을 못하고 있다요. 아이고, 금소법 때문에 은행권의 펀드 판매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게 지금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확인할 길이 없으면 현장 방문하면서
펀드 하나 생각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경험해 보면 되잖아요. 음. 자, 판매 재개를 앞두고 있다. 쭈쭈쭈 된다.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에는 뭐예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이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투자이 등 금전신탁 계약권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리스크 있는 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일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들의 판매가 재개되긴 했지만 이전에 비해 종류는 크게 줄 거다. 그리고 영업하기 어렵다. 그럼 여러분은 이 영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서 어떻게 영업을 할 건가요? 어떻게?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한번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번에 LH 굉장히 말이 많았죠. 여러분들도 어떤 이슈인지 알죠? 만약에 모른다, 그럼 좀 찾아보세요. 그럼 너무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LH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50%로 대폭 축소했고, 축소한다고 하고 인력도 30%로 줄인대요. 아이고. 당정은 우선 LH 조직을 50%로 축소하고 인력은 30%로 감축한다. 현재 9,499명에서 6,000명으로 줄이고 3,000명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다른 조직으로 분산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참 진짜 안타깝죠. 안타까워. 요즘에 이번에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아무튼 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러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런 거라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남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따로 얘기는 안 할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공공기관에서 더 이상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단속이나 어떤 페널티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목적이 명확한 거예요. 일반 사기업과 공기업, 그래서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공기업에서 사적인 뭔가 이윤을 훨씬 더 많이 추구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물론 공공기관에 또 월급을 많이 주지만 지금 문제가 터진 건 월급 이외의 목적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그러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그러한 행위들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분통이 터지는 거고 공공기관의 지금 인지도도 굉장히 지금 좋지 않았다는 거죠. 공공기관은요, 공공기관의 본연의 목적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왜 공무원인가요? 왜 평생 정년이 될 때까지 정년을 보장해 주는 건가요?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떠한 일이든지 깨끗하게, 청렴하게, 그 다음에 신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러한 것들을 일반 서민들한테 알려주고 서민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공공기관과 공기업 뭐 이런 곳의 역할 아닐까요? 아마 아쉬워요 이런 것들은. 자, 네 번째 카뱅 자산 수익률 증가 은행권 톱이래요. 와 대단한데 한번 볼까요? 야 카카오가 판교에 지금 이렇게 돼 있나요? 저는 뭐 가보지 않았으니까 이쁘네요. 카카오뱅크가 은행권에서 보유한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비대면 영업 강화 전략이 이자 수수료 수익으로 확대되면서 1년 만에 급성장했다. 비대면 영업 강화 전략이 통했대요.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올해 하반기 상장을 앞둔 카뱅의 기업가치 산정에 자산 수익률이 주요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대요. 이 럭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올 1분기 ROA는 0.69%. 여러분 이거 뭐 지표 이거 막 보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그냥 ROA가 뭐 어떤 거 정도다. 그런 것만 이해하면 돼요.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금융기관에서 ROA는 총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 그러면 ROA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건 뭐예요? 운용을 효율적으로 카뱅이 잘했구나.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잘했어? 비대면 영업 강화 전략이 통했네? 여기까지. 카뱅은 1년 만에 ROA를 급격히 상승시키면서 KB,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했대요. 엄청난 성장이죠. 엄청난 성장. 급격한 ROA 성장을 이뤄낸 것은 일제히 개선된 카뱅의 영업지표래요. 카뱅의 총 자산은 23조에서 28조로 엄청나게 늘었네요. 20%가 늘었고 당기 순이익도 엄청나게 늘었네요. 보시면 요런 거 하나 잘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변동성이죠. 총 자산 이익률에 대한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광주은행도 잘했네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실제로 지난해 1분기 카뱅의 이자 수익은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코로나로 이후에서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면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용대출 등 상품을 중심으로 여신 규모가 크게 늘었다. 비대면 영업 분야에서. 그래서 카뱅의 ROA가 많이 좋아졌다. 여신의 그러니까 보세요. 온라인 뱅커에서도 여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이게 시중은행들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예요. 분명히. 자, 금융업계에서는 영업 수익 상승에 따른 ROA 추가 성장이 올 하반기에 결정될 카뱅의 기업 가치에 어쩌고저쩌고 보고 있다. 카뱅도 이자 수수료 수익 확대가 단기 순이익과 ROA 성장으로 직결될 것을 보고 관련 영업을 강화하고 있대요. 카뱅은 올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에 시장을 확대하고 계열사 카카오페이가 확보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중심으로 차주 맞춤형 상품과 중금리 대출 고객군 확대. 중금리 대출 나오죠. 아울러 주식 계좌 이렇게 연계해서 수수료 수익.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지금 그리고 저는 뭐 토스, 카뱅 이런 데 만약에 채용이 뜬다면 저는 이런 데 지원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금융권에 있는 사람도 지금 이런 데 눈독을 많이 드셔놓고 있어요. 왜? 일단 기업 문화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 은행 굉장히 관심을 좀 저는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기사예요.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 아이고, 경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기업과 자영업자가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 1년 전보다 177조 원 증가했다. 177조. 코로나로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서비스업의 대출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쭉 보시고 전분기에 비해 대출금 증가폭이 확대된 것은 전분기의 경우 연말이나 재무비율 관리로 일시상환금 자금을 1분기에 재취급하고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별로. 이거는 그냥 한번 내용 좀 보세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요소별로 짝짝짝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걸 뭐 제가 다 읽으면서 얘기를 할 그건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대출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 자, 이게 지금 대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근로자들은 지금 빚을 별로 안 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직을 해서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선배분들이나 보면 솔직히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도 사실 내가 생활하는 거랑 크게 막 영향은 없어요. 안 그래요? 왜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도 월급은 꼭꼭 들어오잖아요. 월급이 코로나 때문에 주나요? 안 줄어요. 근데 진짜 힘든 분들은 뭐예요? 이런 분들 자영업자, 그다음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이제 소상공인 이제 이런 영세 규모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식당 영업을 하는데 식당에 사람들이 안 갔잖아요. 그럼 지난 1년 동안 뭘로 버티냐고요? 가게 월세도 내야 되죠. 사람들 인건비도 줘야 되죠. 그리고 집에도 생활비로 갖고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도 없어 돈이. 그럼 없다고 해서 손님이 안 온다고 해서 가게 문을 그냥 닫아요? 안 되잖아요. 왜 생계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한 달이라도 버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대출이 지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진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힘든 분들은 이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진짜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가 아니라 힘들어요. 근로자는 제가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체감을 느끼기가 그렇게 뭐 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금융권에서도 그렇고요. 이 자영업자나 약간 중소기업이나 벤처 이런 기업의 대표분들한테 뭔가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금리를 조금 더 내려준다 보다 진짜 필요할 때 대출 상품도 꼭 뭐 균등하게 뭔가가 꼭 지급이 돼야 되나요? 조금 더 생각을 유연하게 하면 맞춤형 상품으로 대출 상품도 무조건 기획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 은행 마케팅에서 해야 되는 거고 기획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공기업인 금융권은요. 음. 왜냐면 시장 경제가 좋아야지 실물 경제가 나아지고 그 다음에 솔직히 소비가 돼야지 우리가 뭐 경제 흐름도 돌아가고 소득도 버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쓰고 투자도 하게 되고 이게 양방향으로 쌍방향으로 이제 잘 돌아가는 건데 지금은 너무 실물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근데 이 갭 차이가 그 양극화가 더
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금융권에서 좀 뭔가 베네핏을 줘라. 그냥 이자만 내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맨날 한도만 조금 더 줬다. 안 되는 걸 대충 해줬다. 물론 그것도 이분들한테 굉장히 좋지만요. 조금 더 지금 이 시기 때는 조금 더 금융권에서 이러한 특정 군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짜 베네핏을 줄 수 있는 뭔가를 꺼내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취업 그 뭐 자소서를 잘 쓴다, 면접을 잘 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금융권에 가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려면요, 이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봐야 돼요. 어,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제가 봤을 때 가치고 어떠한 사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마지막 기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얘기에 대해서 해봤고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하소연 할 데 없다. 메일 주세요. 제가 한 번씩 다 저쪽으로 통합해서 이제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 잘 마무리 하시고요.